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올해 26살이 된 일러스트레이터 여자입니다. 일러스트레이터는 화보나 책 속의 그림 같은 것을 그리는 사파가라고 보시면 돼요. 대단한 솜씨는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혼자 그림 그리는 시간이 많았다 보니 실력이 쌓여서 지금은 출판, 게임 회사에서 저한테 사파 의뢰를 주고 있어요. 제 나이가 어리다고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저 어려도 꽤 많은 인생사를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제 사연을 들고 섰습니다. 나라는 사람의 절반은 외로움이요, 쓸쓸함으로 채워져 왔습니다. 하늘 아래 가족이라고는 엄마 한 분뿐이었어요. 어릴 적에 헤어진 아빠의 소식도 모른 채 아비 없는 자식으로 자랐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는 어디 갔어? 아빠 보고 싶어. 이 한마디면 엄마의 손찌검이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엄마 앞에서 아빠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되었지만 마음속엔 늘 아빠에 대한 그리움을 자리하고 있었어요. 학교는 고등학교까지 그냥저냥 졸업은 했는데 온라인에 꾸준하게 올려온 제 그림으로 어떻게 일러스트레이터가 되었습니다. 제 그림이 유명하거나 또 많은 돈을 버는 직업은 아니지만 엄마가 남들 피하는 일이라도 해야 먹고 살았던 시절에 비하면 충분히 감사하고 만족했죠. 저는 트라우마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을 못 갑니다. 아주 어렸을 적 엄마와 부산 자갈치 시장을 같이 다니다가 혼자 호떡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상인과 흥정하는 엄마가 뒤돌아봤을 때 전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합니다.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어떤 아줌마가 호떡 사주겠다고 해서 그 손잡고 따라갔었던 것 같아요. 엄마는 그때 내가 납치된 줄 알았다면서 당시의 일은 떠올리기도 힘들어하셨죠. 어찌되었건 무사히 엄마 곁으로 돌아갔던 것 같은데 그 후 바로 이사를 떠났고 아빠를 영영 못 보게 되었어요. 이런 성격이다 보니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하지 못했고 직업도 집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 좀 폐쇄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일하시던 식당에서 심하게 다쳐서 오셨어요. 엄마, 피가 많이 나는데 병원부터 가자. 별거 아니야. 시칼이 그냥 좀 베인 거니까 약국 가서 지혈제랑 연고 좀 사와. 한사코 병원 가기를 거부하던 엄마의 상처 치료는 약국에서 사온 약품으로 제 나름대로 처치해드렸어요. 삐뚤빼뚤 서툴게 붙인 반창고를 한 채 엄마는 다음날 또 식당에 가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엄마는 높은 고열과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해열제와 진통제만으로 집에서 버티시다가 결국 정신을 잃고 마셨습니다. 엄마가 쓰러지자 덜컥 겁이 난 나는 그때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는 119부터 부르라고 말했어요. 119 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에 간 엄마는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라는 의사의 말에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세상에 환자가 이렇게 될 때까지 병원에 안 오시고 뭐합니까? 미생물 간염으로 인한 폐혈증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병원에서 검사하고 항생제 수액으로 치료받았지만 엄마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운 엄마의 피부는 얼룩덜룩 푸른색으로 변하며 부어있는 것을 보고 전 엄청난 후회가 들었어요. 엄마가 다치셨을 때 바로 병원에 억지로라도 모시고 갔어야 해. 내가 머뭇거린 탓에 엄마가 이 지경까지 오고 만 거야. 그리고 어느 저녁 병원에서 온 비보를 받고 갔을 때 이미 엄마는 세상을 떠나신 뒤였습니다. 그래도 이틀 전 의식을 찾으신 뒤로 말도 잘하시고 향수기모랑 면회도 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내 곁을 떠날 수가 있을까요? 의사는 혈전이 혈관을 막아 장기와 조직이 괴사하면서 폐혈성 쇼크로 이렇게 되었다고 설명했지만 그건 나에게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이었죠. 내 유일한 가족이자 유일한 보호자였던 엄마가 떠나고 난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내 옆에 남자친구가 있었다는 점이죠. 엄마를 잃고 표정도 잃고 일도 손에서 놓아버린 나에게 그는 말했습니다. 영미, 널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구나. 이러고 있다가는 너도 너희 엄마처럼 잘못되고 말 것 같아. 우리 결혼해서 같이 살아야지. 안 되겠다. 가장 불행한 순간에 프로포즈 받는 기분을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으실까요? 전혀 기쁘지 않았지만 날 가족으로 삼아준 그에게 무척 고마웠습니다. 사실 혼자 살아갈 엄두도 나지 않았고 엄마 없는 빈집이 무서워서 우리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곳을 전전했거든요. 남자친구가 하자는 대로 따라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내 쪽에 친척이나 친구는 별로 없었으므로 조촐하게 우리끼리 여행을 다녀오는 것으로 결혼식을 대신했습니다. 신혼집 마련할 돈이 없으니 자기 집에 같이 살자는 말에 전 엄마랑 살던 집 보증금을 빼서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남편의 집을 처음 들어서고 나서 이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뒤늦게 들었어요. 연식이 오래된 연립주택 건물 5층에 20평 남짓한 공간, 작은 거실 겸 부엌과 방 2개, 그리고 욕실 하나의 공간은 우리 둘만을 위한 것임이 아님을 직감할 수 있었죠. 좀 편찮으시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유일한 가족인 시아버지는 전화통화만 했을 뿐 뵙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아버님 혼자 이부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어해서 남편이 몸을 일으켜드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당황스러움에 현관에서 서성이는데 남편은 날 재촉했어요. 어서 들어오지 않고 거기서 뭐해. 우리 아버지 아까부터 며느리 기다리셨다더라. 시아버님은 그냥 편찮으신 정도가 아니라 완연한 병색을 띠고 계셨고 거동도 힘든 분이셨습니다. 이후 저는 결혼 생활을 시작한 새댁이라기보다는 병수바라 하는 식모에 더 걸맞는 생활을 했습니다. 종일 집안일에 시아버지 뒤치다꺼리하고 틈틈이 일러스트 일까지 하느라 개인적인 시간은 거의 갖지 못했어요. 외출할 수 있을 때는 장을 보기 위해 근처 농민마트에 갈 때, 그리고 정기적으로 아버님 모시고 병원에 가는 날 뿐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바쁘게 지내면서 엄마를 잃은 충격과 슬픔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고생하는 나에게 남편은 잘한다, 예쁘다, 칭찬하고 밤에는 애정 표현도 해주니 보람도 느꼈고요. 그렇지만 결혼한 지 1년이 지나면서 남편이 집에 제때 들어오지 않는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에 귀가한 남편은 옷만 벗어던지고 씻지도 않는 채 이불 속으로 기어들어와서 드르렁 코를 골며 잡니다. 결혼하고 매일 밤 내 옷 속을 파고들던 그의 손길은 느끼지 못한 게 언제부터인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여보, 일어나. 일어나서 얘기 좀 하자고. 지금 나 사는 게 아니야. 우리가 부부니? 서로 시간을 같이 갖지도 않는데 도대체 무슨 부부 사이겠어. 난 우리 아이도 갖고 싶단 말이야. 당신 생각은 어때? 아이씨. 밤 늦도록 일해서 피곤한 사람 왜 깨우고 난리야. 이 여자가? 아줌마가 되더니 뻔뻔하게 별소리를 다 하네. 그딴 얘기면 나 그냥 잘래. 남편은 몸을 돌아눕고 내가 불러도 대꾸하지 않고 다시 잠에 빠져듭니다. 내 눈을 들여다보고 나랑 말 섞던 남편의 모습은 점차 사라지고 전 시댁의 하녀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여러분은 이런 제가 답답하고 맹추 같다고 뭐라 하시겠죠? 맞아요. 저도 지금은 내가 그때 왜 그랬나 이해가 안 가요. 하지만 저 그때 마음이 아픈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가 나 때문에 잘못되었다는 죄책감으로 전 자존심이나 자기 생각을 잃고 살았어요. 애정결핍인 나한테 믿을 사람이라고는 남편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남편의 말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가 되고 말았죠. 이건 나한테 잘못되었다고 일러주고 도와줄 친구나 친정 식구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극으로 보살피는 나에게 감동한 시아버지는 내 편이셨던 것 같습니다. 애미야, 어딨냐? 나 목이 칼칼하니 생강고 좀 나오. 제가 생강고 한 수저 떠서 아버님 입에 넣어드리니 기침이 좀 잦아들면서 편안해 보였습니다. 현수는 어제도 집에 안 들어왔냐? 회사 일이 뭐 그리 바쁘다고 맨날 일 핑계대고 집에 안 붙어있는지 원. 며느리인 나보기 미안한지 아버님은 괜스레 아들 흉을 보셨어요. 아버님은 아들보다 집에서 자기를 살펴주는 며느리인 날 더 의지하고 챙기시더라고요. 아니에요. 현수 씨 며칠 지방 출장 잡혀 있어서 그래요. 최근 들어 남편은 뒤늦은 귀가를 넘어서 아예 외박하는 날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 걱정하실까봐 전 출장으로 둘러댔죠. 내가 가진 재산이라도 있다면 너한테 다 줬을 거다. 현수가 내 아들이기는 해도 그 자식 전성이 남을 잘 살필 줄을 몰라. 그래도 저복이 있어서 너처럼 좋은 아내를 데려왔으니 참 고맙지. 네 고생이 다 몸 아픈 나 때문이구나. 참 미안하다. 아버님 때문에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그래도 시아버지는 저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표현하실 줄 아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버님 덕에 힘을 받고 계속 간호해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자분도 아니고 남자 어르신이니 곤란하기도 했죠.
아버님 성인 기저귀를 갈아드리거나 옷을 갈아입혀 드리는 것은 제가 하기 민망한 일이니까요. 그런 것들은 퇴근 후 남편이 해오던 일이었는데 남편의 귀가가 늦어지면서 난감했죠. 여보, 어제 왜 집에 안 들어왔어? 아버님 기저귀랑 목욕만큼은 당신이 해야 할 거 아니야. 계속 이런 식이면 나 당신이랑 못 살아. 나가버릴 거라고. 자기야, 내가 미안해. 바이오 회식 접대하느라고 과음해서 그만 회사에서 잠이 들어버렸어. 대신 오늘은 일찍 들어갈게. 아버님 병간호가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하면 남편이 섬세한 말투로 말하고 일찍 귀가해서 내 마음을 달래주었어요. 그래, 나도 당신 힘든 거 알지. 그래도 생각해봐. 장모님 돌아가실 때 당신이 뭐라고 했어? 장모님 병 낫도록 당신이 간호할 기회라도 주고 가셨으면 죄책감이 덜했을 거라고 그랬잖아. 그때 마음을 돌이켜보면 그래도 지금은 당신이 아버님을 봐드릴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그렇지? 난 정말 행운아야. 당신처럼 예쁘고 전사 같은 아내가 있어서. 그리고 남편은 내 입술에 입을 맞추며 꼭 안아주었습니다. 남편 품에 안긴 채 남편 말이 나도 모르게 넘어가고 그는 위기를 모면하고는 했으니까요. 이렇게 남편에게 길들여졌기에 난 노예 같은 생활을 3년이나 지속해왔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내가 어떤 말에 약하고 어떤 행동을 좋아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이용했던 것 같아요. 결국 아버님은 폐렴이 심해져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2달 만에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처음 병이 나타나고부터 여명을 오래 보지 못했는데 내 간호 덕분에 아버님이 생각보다 더 건강히 오래 사셨다고 담당 의사는 위로해 주었었죠. 아버지 없이 자라서 그런지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 마치 내 아버지를 잃은 것처럼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꿋꿋이 마음 다잡으며 아버님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유품을 정리하며 눈물을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청첩병녀 같은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그럴 거 없다고. 당신은 아버지 유품은 내려놓고 당신 짐이나 챙겨. 이제 이 집에서 당신이 살 이유가 없으니까. 무슨 말이야? 우리 집인데 여기서 살지 말라니. 세상에 당신같이 띨띨한 여자들만 있으면 참 편리할 텐데 말이지. 네가 이 집에서 내 아내로 살았던 것은 다 아버지 병수 받을 사람이 필요해서였어. 뭐 네 몸매가 좋기라냐 얼굴이 반반하기라냐. 왜 내가 너랑 결혼하자고 했겠어? 날 사랑해서? 엄마 잃고 내가 힘들어하니까 나 도와주려고 같이 살자 하지 않았어 당신? 그때부터였지. 너랑 사귀면서도 다른 여자들 만나고 양다리 세다리 걸치면서 조건 좋은 여자 찾고 있었는데 그보다 금방 돌아가실 아버지부터 어떻게든 처리하자 싶었어. 근데 넌 죽은 엄마만 찾고 제정신이 아니더라. 그래서 우리 아버지 간호를 맡기면 제격이겠다 싶었지. 그럼 당신은 날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는 뜻이야? 그래, 이제야 말이 좀 통하네. 먹통 같은 여자라 다루기는 쉬웠는데 가끔은 말이 안 통해서 답답해 죽을 것 같았거든. 난 그때도 지금도 따로 만나는 섹시한 애인이 있어. 아, 그리고 이 집은 아버지 병원에 있을 때 부동산에 내놨는데 이미 팔렸어. 아버지 명의로 된 집이라 유산 받자마자 이럴 작정으로 병원에 계실 때 다 처리해뒀지. 이제 난 신축 오피스텔에 들어갈 거니까 넌 네 갈 길 가면 돼. 믿을 수 없어. 그럴 리가 없다고. 우리는 부부잖아. 그리고 여보, 내가 갈 데가 어딨다고 당장 나가라는 거야? 혼인신고 안 했는데 부부는 무슨 부부야. 옛날에 너한테 보여준 건 컴퓨터로 포토샵에서 혼인신고서로 꾸며낸 거였어. 네가 서류상 부인으로 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로 재산 분배가 골치 아프지. 그래도 내 덕분에 자유롭게 살 수 있어서 고마웠다. 잘 살아라. 절망스러웠던 나머지 나는 남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섰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를 잡고 놓아주지 않았는데 그는 발로 날 밀어 차버리고는 현관문을 딛고 나갔어요. 지금까지 날 이용만 해놓고 걸릭자처럼 버린 그에 대한 배신감, 생각만 해도 치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사기꾼 같은 남편보다 바보처럼 속고 산 나 자신이 혐오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혼인신고마저 감쪽같이 속았을까요?
어쩌면 내 출생신고부터 친부모에게 등재되지 못한 내 어긋난 운명이었기 때문일까요? 사람이 삶의 의미를 잃게 되면 그저 좀비가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나온 난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식도 못한 채 거리를 쏘아다녔나 봐요. 문득 이대로 도로 위 트럭에 뛰어들어 버릴까 싶은 충동이 일어섰습니다. 빵빵 빠바방 끽. 야, 너 죽고 싶어? 왜 갑자기 차 앞에 끼어들어? 트럭 운전사의 고함을 듣고 겨우 정신을 차렸을 때 내 앞에 바로 트럭 범퍼가 보였고 그 거리는 불과 10cm도 안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진짜 나 죽을 뻔했구나. 현실을 깨닫자 오싹한 두려움이 몸을 지배한 듯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몸이 사시나무 떨듯 오들거리며 바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내 팔을 잡고 부축해서 겨우 일어나서 인도로 옮겨갈 수 있었습니다. 넌 가족도 없냐? 이대로 죽으면 무용고사로 그냥 객사하는 거야. 죽을 자리는 봐두고 죽으라고. 갈아입은 지 오래된 옷, 철진한 겨울용 모자를 쓰고 있는 어떤 노숙자가 날 도와주고는 제 갈 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 눈빛을 보고 심상치 않음을 느낀 그녀는 저에게 물었어요. 너 설마 일부러 뛰어들려고 했냐? 아 참, 일진 더럽네. 아, 설마 돌아갈 집이 없어? 대답 없이 눈물만 흘리는 내가 그 노숙자 눈에도 안 되었던지 그녀는 나를 자기가 기거하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김연화. 그녀 역시 나처럼 구구절절한 사연을 안고 거리에 나앉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노숙자 생활도 나름의 규칙이 있고 방법이 있는데 연하 덕에 전 거리 위의 생활을 잘 터득할 수 있었어요. 흔히들 아시는 서울역은 경쟁이 무척 치열해서 자리 싸움하다가 유혈 사태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대신 연하가 데려간 곳은 영등포역 부근의 공원이었어요. 종교봉사에서 나오는 무료 급식소로 끼니를 때우거나 이도 여의치 않을 때는 인근 식당이나 주택가에서 내버리는 식재료를 훔쳐먹어 살았습니다. 가끔 적선을 받거나 자판기 밑에 막대기로 휘저어 얻은 돈은 술을 사서 그날의 잔치였죠. 여자다 보니 몹쓸 일이나 인신매매 표적이 될 뻔도 했지만 연하가 있어서 탈 없이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밑바닥 중에 밑바닥 인생이라 절 가엾어 하실지 모르겠네요. 아이러니하게도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오히려 결혼 생활보다 평안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생활도 오래가지는 못했어요. 경찰차나 동네 개 짖는 소리조차 지붕 없이 사는 노숙자에게는 거대한 공포지만 추위는 그 무엇보다 무서운 존재거든요. 겨울이 와서 우리는 영등포 역사 내에 들어가 살려고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몇몇의 노숙자들이 모여서 우악스럽게 우리를 몰아내려 했어요. 그 남자 중 2명이 연하와 몸싸움이 붙었고 그러다가 그만 연하는 머리를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전 경찰서에 달려가서 사람 죽어간다고 도와달라 했지만 노숙자는 자기들 알 바 아니라면서 내쫓더군요. 노숙자는 경찰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공원에 눕혀있는 연하를 다시 보러 왔을 때 그녀는 이미 숨이 멎은 상태였습니다. 친구를 잃은 슬픔과 억울함에 눈이 돌았는지 전 바로 영등포역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연하를 죽게 만든 할배가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 옆에 연하의 머리를 가격했던 강목이 보였습니다. 난 그대로 강목을 그 할배 머리에 내리치고 그걸 본 다른 노숙자들이 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어느 순간 머리에 묵직한 아픔을 느끼면서 전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분명 눈을 뜨고 있었는데 앞이 캄캄해지고 의식은 점점 희미해지면서 바닥으로 깊이 꺼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눈이 떠졌을 때 그곳은 처음 보는 병원 아니었습니다. 배경미 환자분 깨셨나요? 자, 눈 반응과 맥박 체크부터 하겠습니다. 간호사는 내 눈앞이 잘 보이는지 멀쩡하게 의식이 돌아왔는지 확인하고 있었어요. 여기가 병원인가요? 내가 어쩌다 여기 오게 된 거죠? 아, 머리야. 간호사가 링거를 봐주면서 나 병원에 실려왔을 때의 일을 얘기해줬어요. 누군가의 구조 신호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날 병원 앞까지 호송했지만 병원 관계자에게 막혀서 들어오지 못하고 실랑이를 벌였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남루한 행색에 지린내가 진동하는 난 노숙자였으니까요. 의료법상 다친 사람을 병원 응급실에서 받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보고 이 환자 데리고 어딜 가라는 말입니까? 그건 모르겠고 딱 봐도 가족 없는 노숙자인데 받아봐야 골칫거리라고. 치료하고 나서 병원비는 어디에 청구할 것이며 또 퇴원 안 하겠다고 버티는 일도 허다해. 그러니까 우리 병원은 이런 자들 안 받아요. 그렇게 응급실 앞에서 옥신각신 소란스러울 때 한 신경외과 교수님이 이 모습을 보고 개입했다고 해요. 애복의 박 과장, 환자가 오면 일단 병원 안으로 데리고 올 것이지 문 밖에서 이게 무슨 주택인가? 여기 많은 환자와 보호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우리 병원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 그 환자가 진료비를 못 대면 내가 책임질 테니 일단 안으로 들여, 어서. 그 교수님 호통에 결국 병원 사람은 깨갱하고 저는 무사히 병원에 들어와 치료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고마운 분이 다 있네요. 그 교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문 교수님이 워낙 인덕이 훌륭하신 분이라 우리 병원에서도 유명하세요. 환자분 의식이 깨어나면 교수님이 한번 보자고 하셨으니 곧 오실 겁니다. 그런데 환자분 연락을 취할 보호자는 어떻게 되시죠? 부모님이나 남편이라던가. 보호자를 찾는 간호사의 질문에 전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을 뿐입니다. 부모님은 내 곁을 떠난 지 오래고 남편은 날 헌신짝처럼 버렸으니 여기서 연락할 수는 없잖아요. 저 보호자 없어요. 그런데 제가 모아놓은 돈이 있으니까 그걸로 어떻게든 병원비 마련하겠습니다. 부족하면 나중에라도 꼭 갚을게요. 그때 척척척 하고 누군가 바쁘게 걸어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워있는 침상 커튼을 걷으며 누군가 소리치며 찾았어요. 영미야, 정신이 들었니? 나다. 의사 가운 입은 어떤 분이 내 이름을 다급하게 부르며 반갑게 내 손을 잡으셨어요. 도통 이게 무슨 상황인지 가늠 안 되고 전 그냥 눈만 깜빡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의사 손에는 내 갈색 가죽 지갑이 들려 있었고 그분은 내 지갑에서 황급히 사진 한 장을 꺼내서 내 앞에 보여줬습니다. 이 사진이 영미 네 사진 맞지? 그리고 널 낳아준 어머니 이름이 혹시 선영이? 맞아요. 우리 엄마 이름이 맞긴 한데 의사 선생님은 누구시길래 그런 걸 다 아시죠? 이 사진 기억 안 나니? 너 어릴 때 우리 가족이 처음 동물원 같이 놀러가서 찍은 사진이다. 네가 보고 싶다던 곰을 보러 갔는데 막상 실제 곰을 보고 만화처럼 귀엽지 않다며 엉엉 울었었지. 영미야, 영미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었단 말이냐. 놀랍게도 그 의사분이 하시는 말은 내 어린 시절 기억과 모두 일치했습니다. 날 보고 눈물까지 흘리며 어쩔 줄 모르는 그분 얼굴을 찬찬히 보니 파도처럼 뭔가 쑥 밀려오듯 기억이 나는 겁니다. 아무리 세월의 흐름을 무시할 수 없다지만 분명 나의 어린 시절 함께했던 아빠가 맞았어요. 아빠, 정말 우리 아빠 맞는 거죠? 난요, 지금 머리도 너무 어지럽고 그냥 어렴풋이 생각이 날 뿐. 그래요, 나에게도 아빠가 있었죠. 20년도 더 전에 소식이 끊겼지만요. 그때 같이 있던 간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우리의 대화를 막았습니다. 교수님, 잠시만요. 두 분 사이 뭔가 깊은 사연이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병원이에요. 교수님은 사모님과 가족들이 계시잖아요. 여기서 이러시다간 병원에 소문이 퍼져서 결국 가족분들 귀에 들어가고 말 거라고요. 일단 제가 책임지고 백영미 환자 케어하고 있을 테니 자세한 이야기는 차후 교수님 방에서 하시죠. 20년 만에 재회의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현실을 잊고 있던 아빠는 간호사의 말에 이성을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서간 말이 맞았네. 고맙습니다. 그럼 당분간 우리 일을 잘 부탁합니다. 영미야, 일단은 네 몸부터 추스르고 곧 또 보자. 정말 고맙구나. 이렇게 내 앞에 와줘서. 의사 선생님, 아니 내 친부는 날 빤히 보시다가 가셨습니다. 아빠가 나간 뒤 간호사가 나한테 얘기했어요. 아까 환자분 의식이 없을 때 보호자 연락처 찾느라 소지품을 뒤지다가 그 지갑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거기 앞에 있는 사진을 보니까 아무래도 젊은 시절 문 교수님인 거예요. 얼굴이야 비슷해 보일 수 있다지만 우리가 확신할 수밖에 없었던 건 사진에 바로 그 사인이요. 문 교수님 사인은 워낙 독특해서 모두가 아는데
그 사인이 사진에 있는 걸 보고 교수님에게 배경미 환자 얘기를 한 겁니다. 오래전 헤어진 친부를 추억할 수 있는 사진은 몇 장 없지만 그 중에서도 그 사진은 내게 특별한 의미를 지녔기에 지갑에 품고 다녔습니다. 우리 영미가 제일 좋아하던 동물원 소풍 사진에다가 아빠가 늘 소망하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서 직접 사인하신 거란다. 그 사진만 보면 우리 셋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지. 아빠가 좋은 일이 생기고 나서 축하 기념으로 해준 사인이라고 엄마가 얘기해 주었거든요. 생각지도 못한 아빠의 재해로 내 머릿속은 열이 날 지경이었어요. 옛날 기억을 꺼내기 위해서죠. 하지만 워낙 어렵고 지금 머리까지 다친 상태라 예전 기억을 떠올린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가족의 과거사를 모두 들을 수 있는 단 한 사람, 엄마는 이 세상을 떠난 지 오래고요. 고민하던 끝에 전 향숙 이모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 목소리를 듣자마자 이모는 욕부터 하셨어요. 그게 이모만의 애정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이 독하고 모진 년아, 왜 이제서 이모한테 연락한 거야? 이모는 네가 죽은 줄로만 알았다 이거사. 당장 너 있는 병원으로 가마. 향숙 이모는 우리 엄마와 아주 절친한 친구이고 저랑도 친이모보다 더 가깝게 지내던 분이에요. 내 결혼식에 비어있는 혼주석을 이모와 이모부가 채워주셨고요. 두 분은 실제로 절 많이 아끼고 도와주신 분들이세요. 하지만 결혼 생활이 파탄나면서부터 난 향숙 이모에게 연락을 끊다시피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물을 게 뻔한데 내 현실은 엉망진창이었으니까요. 아내 대우도 안 해주는 남편, 병이 든 시부를 모시고 사는 내 처지를 알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러다가 노숙자 생활하면서 핸드폰 같은 것도 없으니 아예 연락이 끊어진 겁니다. 영미야, 진짜 너가 맞니? 그 어여쁘던 모습 다 어디 가고 길거리에서 보면 내 조카인 줄 몰랐을 것 같구나. 그러니까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거야. 이모, 나 그동안 남편 잘못 만나서 고생만 하다가 쫓겨나 버렸어. 가족도 없고 의지할 데 없는 채로 불황자처럼 길거리에서 살았죠. 나 살던 얘기는 차차 하고요. 그보다 나 이모한테 급히 들어야 할 일이 있어서 연락했어요. 나 살던 얘기 들은 이모는 그간 왜 혼자 견뎠냐고 어떻게 감당했느냐고 제대로 말도 잊지 못하고 우셨어요. 또한 내가 친부를 우연히 만난 이야기를 듣고서 이모 역시 매우 놀랐습니다. 곧이어 이모에게서 내가 몰랐던 부모님의 얽힌 과거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의대생이었던 아버지와 너희 엄마는 그야말로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절절한 사랑을 했지. 그런데 너희 아빠가 사실 고 하나 다름없었어. 아주 어렸을 적 부모님 다 돌아가신 뒤로 친이모네 집에 얹혀 살았지. 어렵게 혼자 자기 등록금 벌어가며 의대생으로 지내다가 딱 너희 엄마를 만난 거지. 오히려 엄마가 돈 벌어서 아빠 등록금도 대주고 책도 사주고 뒷바라지 다 해줬지. 그리고 당연히 둘은 결혼도 약속했어. 두 사람 다 심성 반듯하고 보기에도 그렇게 어울릴 수가 없었다. 내가 둘을 보고 있으면 질투가 났다가 또 보기 좋아서 흐뭇해하다가 있으니까. 그럼 우리 엄마가 친부의 내연녀라든가 그런 건 아닌 거네요. 지금의 아빠는 가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 아내와 두 아들까지. 난 내가 사생아일까 봐 그게 몹시 두려웠거든. 두 사람이 불륜이라니 그런 건 당치도 않아. 그 여자만 아니었으면 아마 아빠랑 셋이서 오순도순 잘 살았을 거야. 그 여자? 너희 아빠 어릴 때 키워줬다는 이모라는 여자인데 갑자기 엄마 앞에 나타나서 앞길 창창한 자기 조카 앞에서 꺼지라고 그렇게 못살게 굴었지. 한 번은 그 이모님한테 몹쓸 손찌검 폭행까지 당하고 우리 집에 피신 온 적도 있었다니깐. 그래도 워낙 너희 아빠, 엄마끼리 사랑하고 해서 둘이 안 헤어질 줄 알았지. 하지만 사람 마음이 그래. 변하기 마련이지. 그 이모가 한다는 말이 큰 병원장 조카 딸이 너희 아빠랑 혼이 날 사이니까 괜한 남자 붙잡지 말고 사라져 버리라고 그랬거든. 자존심 강한 너희 엄마는
큰 상처를 받고 아빠랑 헤어지려고 혼자 떠났단다. 아예 멀리 부산으로 이사까지 가서 말이야. 그대로 두 분은 헤어지신 거야? 그런데 내가 어떻게 태어났지? 그곳에 터를 잡고 직장도 구해서 잘 살던 엄마를 끝내 너희 아빠가 찾아내고 말았어. 헤어진 지 몇 달이 흘렀지만 둘의 사랑은 조금도 식지 않았고 부산에서 같이 살았어. 그때 네가 태어났고 새 가족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지만 그 이모라는 여자가 어떻게 또 너희를 찾아냈지. 너희 아빠도 그 이모랑 영근고 산 지 몇 년이 흘렀지만 그 끈질긴 여자는 어떻게든 또 찾아왔더라. 그 여자가 어린 너까지 이용해서 괴롭힌 끝에 너희 엄마가 도망치듯 떠난 거야. 전후 사정없이 떠나버린 너희 모녀에게서 어쩌면 너희 아빠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을지도. 그렇게 너희 가족이 헤어지게 된 거란다. 향숙이모와 얘기를 나누던 중 문이 열리면서 내 아빠가 들어오셨습니다. 아니, 참 오랜만입니다. 향숙씨 맞죠? 엄마야, 아이고, 아유. 이렇게 다시 만날 줄 알았더라면 더 일찍 오시지 그랬어요. 선영이는 이미 수년 전에 하늘로 갔습니다. 가는 날까지 영미 아빠를 아주 많이 그리워했어요. 그 이모님이 영미에게 해코지 한다는 협박만 하지 않았어도 당신 곁을 떠나지 않았을 거라면서. 오랜만에 만난 아빠와 향숙 이모는 죽은 엄마 얘기가 나오자 한동안 말문이 막힌 채 가만 서 계셨어요. 저 향숙 이모한테 옛날 이야기 듣고 많은 걸 떠올리게 되었어요. 왜 엄마가 나한테 아빠 이야기를 함고 있는지도 알게 되었고요. 하지만 기쁘고 반갑기보다는 복잡하고 서운함이 먼저 드는 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너랑 너희 엄마를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다. 내가 부족한 놈이라 떠났으니까 찾을 용기도 없었는데 그래도 찾았어야 했어. 지금 만나고 보니 내가 그랬어야 했다는 걸 깨달았다. 아빠가 많이 밉지? 네가 거우는 동안 함께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이제 와서 우리가 만난들 무슨 소용인가요? 아빠는 이미 다른 아내와 자식들이 있다면서요. 새 가정 꾸리고 번듯한 의사로 아주 풍요롭고 행복하게 사셨겠죠. 버러지 같은 제가 나타나서 아빠 인생이 바뀔 것은 없으니 걱정 마세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널 다시 보게 된 것은 하느님의 역사야. 그리고 이제라도 너에게 아비 노릇 다 하고 살 거다. 이제 와서 무슨 아비 노릇이요? 치료받는 대로 전 여기서 나가겠어요. 돈 많으시니까 제 병원비나 해결해 주시면 되겠네요. 가시돋친 말을 잔뜩 늘어놓고 더 이상 아빠 보고 싶지 않다는 듯 돌아 누워버렸습니다. 대화가 중단되고 잠시 뒤에 아빠는 병실 밖을 나가셨어요. 왜? 뒤늦게 만난 아빠가 많이 미우냐? 엄마 생각이 나서 분통이 터져. 이모, 우리 엄마가 왜 죽었다고? 돈 없어서 병 때문에 그랬는데 어떻게 아빠가 의사인데 엄마는 그렇게 허망하게 갈 수가 있어? 그것만으로도 아빠가 미워. 하물며 아빠가 지금 가정 버리고 나 같은 거 챙겨줄 리 없잖아. 2번 버림받고 싶지 않아요, 난. 어느덧 퇴원하는 날이 되었고 그 사이에 친부는 날 보러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퇴원하고 향숙 이모가 자기 집으로 같이 가자고 해서 전 그렇게 따르기로 했어요. 지옥 같은 노숙자 생활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너 저기 서 있는 승용차에 타 있어. 이모는 뭐 알아볼 게 있어서 병원에 갔다가 금방 나올게. 난 혼자서 이모가 가리킨 승용차에 탔습니다. 그런데 차의 운전석에는 아빠가 앉아있는 걸 발견하고 놀라 물었어요. 왜 아빠가 여기 계세요? 그냥 보자고 하면 네가 거부할 것 같아서 향숙 씨 도움을 좀 받았다. 일단 나랑 같이 갈 곳이 있으니 벨트 매거라. 같이 있는 아빠가 불편하긴 했지만 그대로 차에 앉아 가만히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향숙 씨 얘기를 듣고서야 비로소 네 엄마가 떠난 이유를 알게 되었다. 검은 머리 짐승을 거두는 게 쉽지 않다 생각하고 이모에게 최선을 다해왔어. 하지만 그분이 보통 여자는 아니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내 앞으로 받은 사망보험금이 탐나서 날 맡았을 뿐. 딱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먹이고 방치했을 뿐이다. 그나마 동네 사람들 다 알 만큼 공부를 잘했으니 망정이지. 어정쩡했으면 아마 학교도 안 보냈을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엄마라도 있었는데 아빠는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불우한 어린 시절을 저한테 얘기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그런 여자니까 우리 가족을 갈라놓으려 했다는 걸 내가 짐작했어야 했는데 그때 난 그러질 못했다. 바보같이 너희 엄마가 날 버렸다고만 생각했어. 그럴 여자가 아닌데 그걸 알면서도 이제와 내가 하는 변명이 다 무슨 소용이겠느냐. 무엇보다 너희 엄마를 찾아가서 사죄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서 지금 거기 가는 거다. 돌아가신 엄마 묘소에 도착한 뒤 아빠는 간단한 산소 차례를 올렸어요. 특이하게도 엄마가 좋아했던 꽃다발과 땡땡 맥주를 들고 간 아빠는 묘소 앞에서 한참 우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아빠에 대한 원망과 응어리가 좀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빠는 나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쩌다가 넌 그런 생활을 하게 된 것이냐? 이제 내 고백의 차례가 된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만난 부녀가 의사 아빠와 노숙자 딸이라니 부끄러운 나머지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분명 말 못할 사정이 있었을 거라 생각한다. 네 마음이 편해지면 얘기하거라. 다만 우리가 만난 이상 넌 내 딸이고 난 네 아비야. 너에게 뭐든 다 지원해 줄 것이고 그만큼 네 삶에 아빠로서 간섭도 할 거다. 일단은 향숙 씨 집에서 잘 쉬고 앞으로 어떻게 지낼지 같이 고민해보자. 아빠와 만나고 돌아와서 내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나 자신을 잃고 방황했다는 것을 깨달았죠. 자기 딸을 지키기 위해 사랑하는 남자도 떠났던 우리 엄마가 하늘에서 날 보신다면 얼마나 한심하고 복장 터졌을까요? 그리고 나라는 사람을 바닥까지 내몰고만 강형수. 전 남편을 나보다 더 비참하게 만들어야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처음엔 그의 가슴 아프라고 내가 죽어버릴까, 아주 망가져버릴까 했지만 그런 생각 자체가 어리석었다는 걸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아마 놈은 내 사망 소식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빠, 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20년 만에 만난 아빠에게 솔직하게 내가 살아왔던 인생사를 털어놓았습니다. 듣고 있던 아빠는 때때로 몹시 분해 보였고 미안했지만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싶어서인지 아무 말 없이 귀를 기울이셨죠. 네가 태어났을 때 너무 기뻐서 난 울었다. 너희 엄마도 놀랐었지. 당신처럼 이성적인 사람이 울 줄은 몰랐다고 말이다. 그만큼 넌 나에게 소중한 자식이었어. 그런 내 새끼에게 그런 일들을 겪게 하다니 다 내 탓이다. 이제는 아빠에 대한 원망 없어요. 하지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서 아빠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거든요.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다. 강현수라는 그놈, 네가 아는 모든 정보를 써서 나에게 주렴.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은 내게 맡기고 그리고 나 역시 복수할 사람이 생긴 것 같구나. 한동안 바쁘겠어. 점차 예전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빠가 날 보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독은 자주 했지만 우리가 얼굴을 본 건 꽤 오랜만이구나. 이렇게 보니 네 얼굴이 훨씬 보기 좋아졌어. 향숙 이모가 엄마처럼 잘 챙겨주시거든요. 요즘 저 공부하고 싶어서 대학교 갈 준비도 하고 있어요. 그래, 잘 생각했구나. 넌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하고 싶은 걸 하면 돼. 아빠가 그동안 못한 몫은 다 해줄 테니. 그건 그렇고 오늘 나랑 같이 가볼 곳이 있다. 아빠 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오피스텔 주차장에 멈추고 저한테 말씀했어요. 이건 네 결혼에 대한 복수라고 해도 좋고 또 네 억울함에 대한 선물이라고 생각해도 좋아. 아빠가 그동안 너를 위해 이 공사를 다 해놨으니 한번 봐라. 우리는 차에서 내려 오피스텔로 올라갔고 아빠는 304호실 문을 열어 들어가셨습니다. 안에는 식기나 가구가 거의 없이 휑했는데
입구서 바로 보이는 방에 누워있는 사람 하나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누워있는 사람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누가 봐도 병색이 완연해 보였고 시아버지의 생전 모습과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보니 그 사람은 바로 전 남편이었습니다. 우리가 헤어진 지 1년이나 지났을까요? 그 활기차고 자신만만하던 사람은 어디로 가고 훌쩍 늙고 병든 모습이었어요. 도대체 이 사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장기간 근무력으로 인한 신체 마비라고 할까? 시작은 그것이었으나 사람이 걷지 못하고 누워만 있게 되면 제 아무리 건강하다 해도 순식간에 이렇게 되는 법이지. 소화, 배변, 수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채 숨만 붙어있는 채로 사는 거다. 요양병원 환자처럼. 우리 목소리에 깨어난 전 남편은 주변을 두리번거렸지만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끙끙거렸습니다. 우리 민영이 왔니? 당신들 누구길래 내 집에 함부로 들어왔어? 아니, 여보가 어떻게 여기? 그는 기력이 없어서 제대로 말도 내뱉지 못하는 가엾은 상태였습니다. 지금 당신 꼭 병석에 계셨던 당신 아버님처럼 되어버렸네. 왜 이렇게 살고 있어? 아버님 치우고 나까지 헌신짝 버리듯 했으면 그 유산 갖고 여자들하고 희희낙낙거리고 살 줄 알았더니. 나도 모르겠어.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고 만 건지. 유산 받은 돈으로 여기 이사 오고 흥청망청 재밌게 살다가 몇 달 전에 민영이를 만나게 되었어. 그 여자는 정말 예쁘고 천사 같은 사람인데 어느샌가부터 내가 아파지더라고. 아무래도 아버지의 병을 유전이라도 받은 건가 싶었지. 그래도 민영이는 내가 아픈 과정에서도 항상 옆을 지켜주었어. 무슨 이유에서인가 그 애가 갑자기 연락이 끊기더니 날 보러 안 오는 거야. 난 그 애 없이는 움직일 수도 없는데 혼자 어떻게 살라고. 제발 그 애 좀 찾아주라. 자네가 애타게 기다리는 여자는 이제 다시는 여기에 오지 않을 걸세. 내가 더 이상 역할을 부탁하지도 않았고 돈도 지불하지 않았으니 멍청한 놈 아직도 모르겠나? 네가 내 딸을 가스라이팅해서 이용해 먹었듯 그 여자도 널 이용해 먹은 거다. 바로 네 파멸을 위해서. 도대체 당신은 누구길래 그런 미친 말을 짓거리는 거지? 내가 바로 영미와 오래전 헤어졌던 친아빠다. 아마 모르겠지만 민영이는 네 옆에서 말초성 근이완제 약을 지속적으로 너한테 먹였어. 그건 마취용으로 쓰이는 근육을 풀리게 하는 효능이 있는데 네가 반주로 마시는 술에 타왔다. 점차 넌 머리가 어지럽고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되었겠지. 물론 네 생명이 붙어 있을 만큼 소량씩 써왔으니 걱정은 말게나. 우리 역시 네가 빨리 죽어버리는 걸 원하는 게 아니니까 말이야. 믿을 수 없군. 나한테 민영이가 그딴 짓을 해서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내 아빠 유전병이 아니라 바로 당신과 민영이가 저지른 짓이라고? 맞아. 그리고 왜겠나? 다 네가 내 딸에게 했던 파렴치한 짓 때문이지. 앞으로 넌 네 앞뒤처럼 몸도 움직이지 못한 채 인간 이하의 삶을 살게 될 것에. 분노에 가득 찬 나머지 전 남편은 눈에 힘을 주고 핏대 세워가며 일어나서 팔을 휘두르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아 그대로 풀썩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전 남편의 모습은 가련하기 짝이 없었지만 내가 그로 인해 겪었던 수모와 고통을 생각하면 조금도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심경이 어때? 똑똑한 자기 머리만 과신했던 당신이 아버님처럼 움직일 수 없는 몸에 갇혔는데 어쩌면 결혼 생활 동안 당신이 날 버리고 말 거라는 걸 짐작하지 못한 건 아니었어. 당신 핸드폰에서 어떤 여자랑 문자를 주고받은 걸 본 적이 있거든. 아, 들킬 걱정은 마. 어차피 아내는 우리 아빠 수발 드느라 외출도 잘 못하니까 우리끼리 좋은 시간 보내고 오자고. 솔직히 내 아내라기보다는 무료로 집안일과 아버지 병수발 담당해주는 머저리랄까? 처음 그 문자 보고 이혼을 해버릴까? 혹시 내가 집을 나가버리면 당신이 내 소중함을 깨닫고 찾아오겠지? 오만 생각이 다 났어. 그런데 막상 생각만 해볼 뿐 실행에 옮기지 못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체념하기 시작한 거야.
그때 나에게 가족이라고는 당신과 시아버지뿐인데 다시 외톨이로 혼자가 될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 또 내가 당신이랑 아버님에게 더 잘하면 언젠가는 당신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라 믿었지. 아니야, 영미야. 그건 당신 오해야. 그렇게 모진 여자가 아니었잖아. 너 착한 여자인 걸 내가 알아. 우리들 좋았던 시절 한번 떠올려봐. 아무래도 난 역시 너만 필요한 것 같아. 우리 다시 잘해보자, 응? 다시는 당신에게 돌아가지 않을 거야. 당신에게 버림받고 죽으려고 해봤고, 거리 위에서 노숙자 생활도 해봤어. 그러니까 당신도 지금의 처참한 신세를 오래오래 느껴보기를 바래. 내 바짓가랑이를 잡으려고 하는 전 남편을 버려두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오피스텔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저 때문에 아빠 같은 분이 이런 더러운 일을 하게 만들어서 죄송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근데 저 사람 저렇게 있다가 죽는 것은 아닐까요? 그건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당분간 저렇게 고독함과 두려움 속에 두면서 지난 날을 반성하게 할 거야. 주기적으로 드나드는 간병인을 고용해서 살필 테니 그의 생명에 지장은 없을 거야. 놀랄 만한 의지로 스스로 일어나고자 재활한다면 다시 정상의 모습을 찾을 수도 있지. 과연 저 인간이 어떻게 할지는 한번 두고 보자꾸나. 아빠는 오로지 저를 위해 전 남편에 대한 복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을 위해 친이모에게도 복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 역시 내 이모를 용서할 수가 없어. 너희 엄마와 너 그리고 나까지 우리 가족에게 닥친 불행은 다 그 여자로부터 비롯된 거니까. 겉으로 볼 때는 명망 있는 의사로 화목한 가정의 가장으로 내가 행복해만 보이더냐. 이 아빠는 속으로 망가져 있었다. 너와 엄마를 항상 그리워했고 동시에 미움과 죄책감을 지금까지 갖고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매달 이모한테 보내던 300만 원의 생활비를 끊었어. 이모 자식들에게 그 여자가 어떤 짓거리를 했는지 모두 밝혔지. 앞으로 모든 지원은 없을 거라고도 했다. 항상 아빠가 없는 내 결핍과 아픔만 생각했지 정작 아빠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빠의 진심을 듣고 나서 저도 마음먹었어요. 이제 하늘 아래 내 가족은 아빠뿐이니 최대한 아빠의 사정을 이해하고 따르며 살기로 말이죠. 또한 아빠는 친이모에 대한 복수를 이 정도로 끝내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더 힘들게 만들지는 더 고민해보고 실행하겠다고요. 제가 어릴 때 트라우마로 시장같이 사람 많은 곳을 못 간다고 말씀드린 바 있죠. 엄마가 비밀로 꼭 감추고 있던 이야기를 지금에서야 알고 나서 저도 그때 기억을 떠올려 보려 했어요. 나에게 호떡을 사주겠다고 데려갔던 누군가, 낯선 곳에 붙들려 갔던 엄마와 떨어져서 무서웠던 기억, 그 기억을 종합해봤을 때 아마도 아빠의 친이모가 절 잠시 납치했던 것 같습니다. 딸의 납치로 충격받은 엄마가 아빠를 떠나게 된 거였죠. 다 저를 지키기 위해서요. 이미 엄마가 세상을 떠난 이제서야 그 모든 걸 알게 된 것이 속상하기만 합니다. 이젠 내 옆에 없는데 엄마한테 그 고마움을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엄마한테 딸 노릇을 잘해드릴 길이 없잖아요. 이 일까지 아빠에게 말한다면 아마 아빠는 저보다 훨씬 힘드실 텐데 아빠에게 말하지 않고 저 혼자만 알고 묻어버리는 게 낫겠죠.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얼마 전 아빠는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절 친자로 인지하고 아버지 호적에 올려주겠다고요. 그런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어쩌는 게 좋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리만 된다면 분명 기분도 좋고 제가 외톨이라는 생각은 덜 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미 오랫동안 다른 가정을 지속해왔는데 그 가족들과 갈등을 겪지는 않을지 걱정돼요. 저 이제라도 아버지 호적에 올라가도 괜찮을까요? 향수기모하고 상의는 해봤는데 이 채널의 많은 구독자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연륜 있으시니까 여기에 꼭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니 제 고민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릴게요. 엄마와 둘이 빠듯하게 사느라고 미술학원도 못 가봤던 저는 지금 아빠 덕분에 미술 실기 과외를 받으며 미대 입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대학 합격 소식 받으면 저 여기에서 자랑해도 되겠죠? 비록 27의 늦깎이 신입생이지만 대신 더 열심히 배워서 훌륭한 회화가가 되고 싶습니다. 이제 혼자서 꿋꿋하게 멋지게 인생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엄마에게 그리고 아빠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께서도 절 응원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 고민을 댓글로 함께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신다면 정말 많은 용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시기를 저 역시 기도할게요. 그럼 전 여기서 마지막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슴이 탁 막히는 날들을 살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살면서 힘든 일은 왜 이렇게 한 번에 찾아오는 건지. 도저히 저로서는 살아갈 방법을 알 길이 없네요. 이렇게 하소연이라도 해봅니다. 우리 부부는 딱히 주변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를 것 없이 그저 열심히 살기만 했던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아들을 하나 두고 있었고, 이 아이도 너무나 착하게 잘 자라주었고요. 점점 커서 대학도 가고 직장도 다니고 결혼만 하면 되는 상황에 있었어요. 저는 모든 게 순풍에 돛단 듯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했고, 어딜 가나 사람들은 우리 아들을 칭찬해 주었기에 내심 자랑스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대체 왜 이런 일이 그날 일어나야 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장을 보고 집에서 가족들 먹거리를 챙기고 있던 저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모르는 번호로 걸려왔길래 무슨 일인가 하고 받았는데 내용을 듣는 순간 저는 그만 기절하듯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민수 씨 가족이신가요? 여기는 병원입니다. 지금 아드님이 큰 사고를 당하셨으니 빨리 와주십시오. 소스라치게 놀라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 도통 말을 이어갈 수가 없었어요. 저는 뭐라고 답을 해야 했던 건지도 모르겠고 그 자리에서 옷을 챙겨 입고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뛰어나갔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아들의 모습을 본 순간 그저 통곡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온몸에 붕대를 감고 얼굴 구분조차 힘든 상태로 입원해 있는 것을 본다면 어떤 어미가 맨정신으로 그 자리에 멀쩡히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떡해, 내 아들. 저는 그저 소리내어 목이 찢어지도록 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라면서 한 번도 폐를 끼쳐본 적 없이 제 속 썩여본 적 없이 착하게 자라주었던 내 아들. 생각만 해도 눈물이 떠오르는 그런 애였는데 차라리 다치면 제가 이렇게 다치는 게 나았을 거예요. 모든 엄마라면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실 겁니다. 뒤늦게 남편이 허겁지겁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어떻게 된 거야? 선생님, 우리 아들 어떻게 된 건가요? 아무것도 못하고 아들 옆에 주저앉아 있는 저를 일으키면서 남편이 다급하게 의사 선생님에게 상태를 물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듣고 결국 기절하고 말았어요. 도저히 정신을 추릴 수가 없는 우리 아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목숨은 겨우 건졌지만 하반신은 쓰기 힘드실 겁니다. 마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사 선생님 역시 침통한 얼굴로 답했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릿속으로 어지럽게 뭔가 줄이라도 잡아보려고 가진 생각을 다 하다가 그만 정신을 잃어버렸네요. 나중에 겨우겨우 일어나서 들어보니 삼중 추돌 사고가 났고 그때 차 안에 타 있던 우리 아들은 정신을 잃고 그대로 끌려나와 응급차로 수송되었다더군요. 사고 난 사람들도 전부 처참한 상태였고 의사 선생님 말로는 목숨을 건진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이 정황을 듣고 우리 부부는 부둥켜 안고 울며 계속 아들 곁을 지켰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날이 갈수록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목숨을 건진 것만으로 그냥 납득하고 살아가야겠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하지만 저희에게는 피할 수 없는 문제가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아들의 결혼이었는데요. 아들에게는 무려 5년이나 사귀어 왔던 여자친구가 있었고 곧 결혼할 예정으로 상견례까지 끝내둔 상태였어요. 그러던 차에 이런 끔찍한 사고로 당하게 된 것이었네요. 이렇게 하반신 마비가 되고 갑자기 앞날이 바뀌어버린 우리 아들을 과연 누가 받아주려고 할까요? 오래 사귄 연인이었던 아들의 여자친구도 외면할 것 같았어요. 연이어 펼쳐지는 아들의 큰 수술과 몇 달 안 남긴 결혼을 파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생각하다 보니 머리가 너무 아파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겨우 의식을 차리고 자신의 상태를 들은 아들이 처음 저에게 건넨 말은 그야말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말이었습니다. 엄마, 나 결혼 못하겠지? 라며 고개를 떨군 아들. 차마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었던 걸까요? 뭐라고 말을 이어갈지 도통 생각을 정리할 수가 없더군요. 아들은 여자친구에게 연락도 못한 채 웅크리고 끙끙거리며 울더군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 선택은 할 수밖에 없었고 제가 먼저 예비 며느리에게 연락을 했어요. 솔직히 자식을 둔 이기적인 제 마음 같아서는 그래도 결혼을 시키고 싶다고 우리가 열심히 돕겠다는 말 같은 걸 하고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자식을 둔 부모이기에 더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크게 차올라 한껏 엉엉 울며 쏟아낸 다음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전달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예비 며느리는 그 길로 병원으로 뛰어들어왔고 아들의 상태를 보더니 그대로 침대를 부여잡고 통곡을 하더군요. 그 장면을 보며 저는 또다시 눈물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들어하는 예비 며느리를 보니 저 역시 너무 괴롭지만 결혼 얘기를 사돈과 마무리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사돈, 안녕하세요. 급히 전달드릴 말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이미 딸에게 이야기를 건너 들으셨는지 목소리는 어둡고 낮더군요. 저도 힘겹게 말을 이었어요. 그게 저희 아들이 큰 사고를 당했어요. 말을 떼기가 무섭게 굵은 눈물방울이 굴러 떨어졌습니다. 우리 아들 하반신 마비라고 하네요. 이대로 결혼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사돈. 죄송합니다. 겨우겨우 말을 힘겹게 옮겼고 피를 토할 것 같은 한숨이 그만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휴, 이거 참. 사돈도 역시 말을 잇지 못했고 그렇게 허둥지둥 우리의 대화는 일단락되었어요. 이렇게 우리 쪽의 의견은 전해둔 상태였고 그 뒷일은 사돈 쪽에서 통보가 오겠구나 싶어 시한부 선고를 기다리는 마냥 그쪽의 답을 기다려야 했어요. 아마도 답은 빤할 것이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알긴 했지만 생각할수록 너무 고통스러웠네요. 이후에 아들은 자다가도 깨서 발작을 하기도 하고 울며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내 인생이 왜 갑자기 이렇게 돼버린 거냐며 전에 없이 분노에 휩싸이기도 했어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제 두 다리를 아들에게 주고 싶었어요. 왜 제가 아니라 아들이 이렇게 된 건지, 한창 젊고 팔팔하고 이룰 것 많고 저보다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는 아이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너무나 슬프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비 며느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마도 직접 사돈들이 파혼을 통보하긴 어렵고 딸을 통해서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갑갑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하며 받은 예비 며느리는 이후에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생뚱맞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그 사람이랑 결혼할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설득할게요.
저는 직접 들어놓고도 믿을 수가 없어 그 자리에 그만 굳어버렸네요. 도무지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결혼을 하겠다고? 옆에서 듣고 있던 아들과 남편은 휘둥그레진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더군요. 네, 어머니. 이 사람 그렇게 된 것만으로도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데 전 그 사람 아니면 누구와도 결혼 안 할 거예요. 어머니, 저희 부모님 걱정은 마세요. 원래대로 결혼식은 진행하기로 해요. 며느리가 건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뼈와 살을 찌르듯 정말 애잔하고 아프게 들렸어요. 이 당시 저는 아들이 하반신 마비가 되어버린 상태만으로도 정신을 잃을 것 같았는데 파혼까지 생각하게 되어서 도통 기력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한 번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 버렸고 정말 가혹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렇게 되어버렸는데도 자기가 다 안고 가겠다며 결혼을 하겠다니. 여자로서 결코 쉽지 않은 결심인데 정말 너무나 미안하고 고맙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 말을 아들에게 전하니 그저 눈을 지그시 감고 이를 악물고 울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뒤이어 말을 잇더군요. 그렇게 착한 애가 있다니. 그래도 우리 애한테 그런 복은 있네, 여보. 사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욕심 같아서는 예비 며느리를 잡고 싶었으나 그럴 수 없어 다 끝내려고 했는데 며느리 본인이 우리 아들을 버릴 수 없다며 끝내 강행해서 결혼을 성사시킨 것입니다. 그 과정 안에서도 사돈들의 비난과 반대의 소리는 어마어마했고 저는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며느리가 저를 찾아와서 설득했습니다. 아들을 위로해주며 저희와 많은 준비를 함께 했어요. 그렇게 무사히 결혼식을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두 다리를 잃었지만 이 사건 안에 이렇게 귀한 애가 우리 가정에 와주었고 아들을 책임져 함께 살아가겠다고 하니 그것만으로 감사할 따름이었네요. 그렇게 둘은 결혼을 해서 저희 집 근처에 아파트를 얻어 살게 되었고 아들은 그 전에 했던 업무들을 간단하게 처리하는 등 생업을 이어나가고 있었어요. 모든 게 조금은 안정을 찾는다고 생각했는데 세상 일은 얽히는 건 쉽지만 풀리는 건 결코 마음대로 안 되더군요. 청천벽력 같은 며느리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우리 아들과 결혼을 강행해 준 것이 너무 고마웠기에 며느리가 조금이라도 아들을 불편해하면 어쩌나 늘 마음을 졸여왔어요. 그러던 와중에 심각한 얘기로 전화를 한 것 같아 보이기에 무척 불안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불안감은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람 상태가 좋지 않아요. 아주 심한 우울증이에요. 뭐라고? 우울증?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들은 완전히 무기력해지고 의욕을 잃어 아무것도 하려들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본래 아들과 남편은 함께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회계 업무와 중요한 것들을 맡겨둔 상태였는데 얼마 전 아들과 통화했을 때에는 그럭저럭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거든요. 하지만 요즘 일은 계속 해오고 있다고 하던데 사실 그거 제가 도와준 거예요, 어머니. 아버님 일에 괜히 피해가 갈까 봐. 누워있는 남편 붙잡고 제가 물어가면서 처리한 거예요. 아이고. 듣다 보니 며느리에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아들이 그 정도로 좌절하고 손을 놔버린 건가 싶어 미친 듯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까이 있으면서 내가 더 들여다봤어야 했는데 혹시라도 며느리 불편할까 봐 거의 가지 않고 전화만 했었거든요.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상담을 했더니 무척이나 참담한 얼굴이 되더군요.
그 둘도 먹고 살아야 될 텐데. 우리 회사도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 걸까? 남편 역시 아들 걱정에 회사 걱정에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간의 일은 며느리가 다 처리를 해왔나 봐요. 이제 어떡하죠? 며느라 아가에게도 미안하고. 하며 답답하게 이야기하던 중 우리 부부는 결국 여차저차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아들이 해왔던 주요 직책들을 며느리에게 맡기고 둘 중 누구 하나라도 가장 역할을 하면서 나중에 아들이 안정되면 다시 함께 자리를 잡아가기로 한 것이었어요. 얘야, 말할 게 있는데 오늘 시간 되니? 네, 어머님. 아들은 충분히 일어설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고 며느리는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즉시 남편의 회사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꼬박꼬박 일을 배우면서 열심히 의지를 가지고 따라다니는 며느리를 보며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널 보면 너무 고맙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구나. 내 아들도 버리지 않고 우리 가족을 위해 이렇게 애써주니 내가 전생에 무슨 공을 세웠는지 모르겠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제 남편이고 제 일인걸요. 남편 역시 어렵게 키워낸 회사를 자식에게 온전히 맡기고 싶었지만 이제 가족이나 마찬가지인 며느리가 든든하게 힘이 돼주니까 무척 기특했어요. 아들도 조금씩 안정되어 가고 자신의 상태를 받아들이면서 얼굴빛도 차차 밝아져 갔고요. 물론 이것은 그 일이 있기 직전까지의 저의 믿음이었어요. 사람이 한번 큰 일을 겪으면 내실이 생긴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상처의 골이 훨씬 더 깊어지는 것일 뿐이더라고요. 이후에 저에게 갑작스레 들이닥친 소식은 과연 제가 이대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혼란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평소 같지 않게 남편이 집으로 뛰어들어와선 저를 불러댔어요. 여보, 빨리 나와봐. 네? 무슨 일인데 그래요? 사람 놀라게. 한창 아들 사건을 겪었을 때 있던 나름의 트라우마가 커서인지 저는 큰 소리에 몹시 예민한 편이었는데 그걸 잘 아는 남편이 그렇게 부르더군요. 신경을 안 쓸 사람이 아닌데 왠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을 불러대요? 여기 있는데. 하고 다소 답답한 얼굴로 거실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저를 보자마자 황급히 말을 이어가는데 제 귀에 들린 말이 거짓말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글쎄, 며느리가 회사 돈을 빼돌렸어. 뭐라고요? 돈을 빼돌렸다고요? 지금 직원한테 보고받은 바론 맞아, 그 사실이. 얼굴이 새빨갛게 변해서 눈이 완전히 뒤집힌 남편의 얼굴을 보니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긴 어려워 보였습니다. 옆에 회사 직원을 데려왔는데 장부 같은 거 몇 건들을 차곡차곡 내리더니 노트북을 펼치더군요.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우리 부부는 며느리를 당연히 믿었고 3년 정도의 시간 동안 회계 관련 일들을 맡겼고 야무지게 처리를 해오는 모습에 남편은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런데 횡령이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린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 제 모습을 눈치챘는지 남편과 같이 따라온 직원이 말을 하더군요. 사모님, 송구스러운 이야기지만 이걸 봐주십시오. 하면서 직원은 노트북으로 문서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장부나 자료들을 갖고 와서 며느리가 횡령을 했다는 증거들을 보여주었어요. 1, 2년간은 칼같이 확인하고 보고받았던 남편은 해외 연계 사업 때문에 바빠지면서 완전히 일임을 했고 그 사이 잠깐 확인을 제대로 못했을 뿐이었어요. 그때 시기별로 아주 철저하게 며느리가 빼돌린 돈은 무려 듣고 까무라칠 수준이었어요. 10억이 넘는 돈에 달했습니다.
현기증을 느끼는 저에게 직원이 조심스레 말하더군요. 사실 저를 비롯해서 직원들 몇몇은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안 계실 때 혼자 사장님실로 들어가기도 하시고 저희조차도 웬만해선 출입을 하지 않는데 말입니다. 몇 번이나 보고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아무래도 가족이시니까요. 몇 달 전부터 회계 내역이 맞지 않는 것이 있어서 다시 체크를 요청드렸는데 자꾸 말을 얼버무리셔서 제가 이렇게 내부 조사를 세밀하게 다시 해보니 내역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전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듣는 족족 어쩌면 이렇게 어지러운 말들만 듣게 되는 것인지 처음에는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이 직원이 보여준 대로 그리고 남편이 다시 재확인하고 부서 직원들과 함께 체크를 해본 관계로는 며느리의 횡령은 더할 나위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의 회사는 우리가 만난 이래 아주 어렵게 고생하고 정말 성실함과 인맥, 아이디어들 많은 것들이 겹쳐지면서 자수성가하게 된 곳이에요. 그렇기에 특히나 애착이 있었고 같은 부분에 재능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열심히 일을 가르쳤었고 저나 남편이나 우리 가족 모두에게 자랑인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어떻게 자그마치 10억이 넘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겁도 없이 그렇게 차근차근 어디론가 보내고 있었다니. 그것도 우리 가족에게 의인같이 여겨졌던 며느리가 그런 짓을 했다뇨. 저는 귀를 막고 비명을 지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직원은 종이로 된 자료들을 그대로 참고하시라며 두고 일어서더군요. 한참 남편과 저는 말없이 그대로 거실에 서 있다가 저는 그대로 안방에 들어가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며느리에게 전화했습니다. 당장 집으로 오거라. 평소에 저는 절대 며느리에게 저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며느리도 놀랐는지 허둥지둥 집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이거 보거라. 저는 회사 직원이 넘겨준 회계 조작 자료들을 며느리에게 내밀었습니다. 어리둥절한 얼굴로 받아보는 며느리를 보면서 사실 이 모든 게 꿈이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입에서 나온 말은 제 분노를 더 끌어내기에 충분했네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솔직히 그 자료를 보면 아니라고 빠져나가기도 힘들어 보이는 정확한 횡령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저도 너무나 정신적으로 피폐했던 것인지 막연히 아니라고 믿고 싶었던 것일 테고요. 저 사실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며느리는 무슨 할 말이라도 더 남았는지 제 눈치를 보더니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횡령의 사실만큼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저 암이래요, 어머니. 저도 모르게 입을 벌리고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말기라고 하네요. 저번에 월차 며칠 썼던 것도 병원 다녀온 거예요. 어머니, 언제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몰랐어요. 가망이 없다고 하네요. 치료도 소용이 없다고 하고요. 얼마 전에 며느리가 어딘가 다녀오겠다고 했던 것이 기억나기도 했습니다. 따로 볼 일이 있는가 했는데 병원에 간 것이었다뇨. 이런 사정이 있었다는 걸 들으니 견딜 수 없이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근데 이것이 횡령과 무슨 상관이었던 걸까요? 사실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우리 부모님이 결혼 반대도 많이 하셨고 제가 따로 말은 안 했지만 저랑 연락을 끊으신 지 오래되셨어요. 이렇게 암 말기에 접어든 딸을 아시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서 부모를 먼저 두고 가는 자식으로서 제가 얼마라도 챙겨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도 어머닌 저 이해해 주실 거죠? 한마디 한마디 듣는데 저도 불의의 사고를 겪은 자식의 어미로서 이 말은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실 횡령 사실은 저에게 증언했던 직원은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이 부분은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고 저도 나름의 각오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사정을 듣고 나니 도저히 소송이니 뭐니 하는 것들을 진행할 수 없겠더군요. 하반신 장애를 겪고 나락에 떨어지려던 우리 아들과 결혼해준 며느리이고 이제 몹쓸 병에 걸려 암 말기에 있다뇨. 비록 납득할 수 없는 엄청난 짓을 저질렀지만 우리 아들이 방황했듯이 며느리 역시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그 와중에 자기 엄마 아빠 생각이 났나 싶어 무척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남편에게 이 말을 전하니 결국 우리 부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며느리의 횡령을 덮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우리 아들을 돌봐주려 했던 그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현재 몸이 아픈 며느리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은 견뎌보자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타는 듯한 가슴을 참으며 꾹꾹 눌러가며 덮어보자고 마음을 먹었어요. 암 말기라고 하니 한편으로는 한창 젊은 나이에 서글픈 상황이다 싶기도 했고 될 수 있는 한 일단은 며느리의 치료가 마무리가 잘 되길 바랬어요. 그래서 나름의 인맥을 동원해서 괜찮은 병원들을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지내고 있는데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왠지 평소와 다른 듯한 잠긴 목소리였고 왜 그러나 싶었는데 다소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고 저는 그만 전화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엄마, 이 사람 혹시 엄마한테 갔어? 며칠째 집에 안 들어와. 전화도 안 받고. 무슨 일 있는 거 아니겠지? 집에 안 들어온다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연락이 되었던 며느리가 아무런 말 없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안에 불안감이 엄습했고 남편한테 알렸더니 역시 같은 생각이었어요. 결국 안 되겠다 싶어서 사돈에게도 알리고 빠르게 찾아보던 중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암 말기라고요? 우리 애가요? 기겁을 하는 사돈들의 반응을 보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고 그런 낌새를 비춘 적도 없고 돈도 모르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돈이라니요? 처음 듣는 이야기인걸요? 그리고 계속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저희에겐 사돈처녀인 여동생네 집에 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해서 바로 그 길로 쫓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사돈처녀 뒤로 따라 나온 며느리는 자신의 엄마 아빠인 사돈을 보고 무슨 일인가 하더니 저를 보는 순간 눈이 화들짝 커지더군요. 어머니, 그러더니 정말 가관도 아닌 행태를 취해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머리가 아파요. 저와 눈이 마주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기가 찼고 사돈처녀마저 언니 왜 이래 갑자기 하면서 일어나라고 하더군요. 저와 남편 모두 황당해서 허탈한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젠 웃음까지 나오게 되는 이 경우를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답이 없더군요. 며느리가 묵고 있던 집 안으로 돌진해서 들어가 보니 술병이 나부라져 있고 명품 쇼핑백이니 새 상품 박스들이 질비했었어요. 우리에게서 횡령한 돈으로 신나게 사치하고 즐기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더 이상 이 몰골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고 그 길로 며느리를 횡령으로 신고했습니다. 하반신 불수인 제 아들과 그렇게 곧 죽어도 결혼하겠다고 들어와 놓고선
제 남편이 피땀 흘려가며 일궈낸 회사로 들어와서 10억이라는 돈을 겁도 없이 갈취해간 며느리. 그마저도 우리는 80%도 겨우겨우 돌려받았고 20%는 얼마 되지도 않는 시간 안에 벌써 탕진해 버렸더라고요. 그 많은 돈을 명품, 해외여행 같은 사치로요. 그대로 며느리는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고 저는 그 이후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어 약까지 먹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아들 역시 멀쩡할 리가 없었고 정서적인 고통을 너무 많이 받게 되어서 그런지 술로 밤을 지새우고 건강이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남편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라도 정신을 차려야겠다며 악물고 일을 해나가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저에게 또 다른 고민이 생겨버렸습니다. 그 일이 있고부터 시간이 흘러 며느리는 감옥에서 다시 나왔고 저희 집으로 찾아와선 매일같이 사정사정하며 우리 아들에 대한 참회를 제대로 하고 싶으니 다시 받아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저 이 집 식구였잖아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원래대로라면 당장 소금이라도 던져 내쫓고 접근 금지라도 시키거나 이사를 가버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들도 맨날 찾아오는 며느리를 보더니 저에게 하소연합니다. 엄마, 나를 누가 봐주겠어. 쟤 없으면 나 진짜 못 살 것 같아. 엄마가 한 번만 봐주면 안 돼? 라며 울고 있고 밤잠을 자다가도 일어나서 술을 마시고 괴로워합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걸까요? 혼자서는 도무지 답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지금은 결혼도 했고 자식도 있고 여러모로 일반적인 가정과 별다를 거 없이 살고 있지만 사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 누구보다도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처럼 평범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와 둘이 살아왔지만 딱히 그게 싫다거나 외롭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가끔 온 가족이서 오손도손 놀러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그게 부럽기는 했으나 제가 태어났을 적 사고로 돌아가신 아버지가 살아 돌아올 수도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엄마는 우리 딸만 행복하면 돼. 생각해보면 어머니는 제가 아주 아이였을 때부터 저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지금은 자식이 있기에 어머니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조금 굶고 못 먹고 살아도 내 핏줄 타고난 자식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배부르게 먹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그 무한한 사랑. 아마 어머니는 그런 마음으로 제게 저런 말씀을 해주셨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희 집은 그다지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만 해도 집안이 이렇게까지 가난하진 않았다고 해요. 물론 풍족하게 산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적어도 세 가족 먹고 사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가끔 운이 좋아 주말에 시간이 생기면 가족끼리 나들이도 갔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가 예상치 못하게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집안이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던 겁니다. 오랫동안 한 동네에서 살아왔기에 어머니는 당시 주변에 아는 지인분들이 참 많으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지인분의 소개로 대출을 받고 작은 가게를 열었어요. 학생들이 하굣길에 들려서 먹을 만한 분식을 팔았죠. 덕분에 당시 저는 학교가 끝나면 불이 나게 어머니가 운영하는 분식집으로 가서 컵떡볶이 한 컵을 먹고는 했습니다. 엄마, 나 컵떡볶이 하나 더 먹어도 돼? 오늘은 이미 하나 먹었잖니. 내일 와서 또 하나 먹으렴.
하나 더 먹고 싶은데. 안 된다고 말했잖아. 이제 떼쓰는 거 그만. 치, 엄마는 맨날 안 된다고만 해. 왜 어릴 때는 먹어도 배가 고프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식욕도 왕성한 편이었고 워낙 엄마가 만드는 떡볶이를 좋아해서 하루 한 컵씩 꼭 컵떡볶이를 먹었는데 솔직히 컵에 그득하도록 떡볶이를 담아도 그때는 모자랐어요. 그래서 맨날 어머니한테 한 번 더 먹으면 안 되냐고 조르기도 했죠. 하지만 어머니는 늘 하루에 한 컵만 먹어야 된다면서 제가 그렇게 조를 때마다 부드럽지만 단호한 말씨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는 그게 얼마나 원망스러웠는지 엄마가 잠시 화장실에 갔을 때 몰래 이쑤시개 하나로 떡 몇 개를 더 주워 먹은 적도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또한 단순히 제 허기를 채우는 용도가 아니라 어머니한테는 장사 수단이었는데 하루에 한 컵이라고 할지라도 운영이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머니도 많이 부담스러우셨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뿐인 딸한테 컵떡볶이 한 번 원 없이 먹여주지 못하는 게 슬프기도 하셨겠죠. 엄마, 오늘은 친구들 데려왔어. 아이고, 잘 왔네. 얼른 앉아. 제가 어머니의 분식집을 갈 적마다 가게는 늘 파리만 날렸습니다. 가끔 가다가 어린아이들이 콧물 줄줄 흘리며 떡볶이를 찍어 먹고 있긴 했지만 어린 제가 보더라도 장사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그래서 일부러 친구들을 잔뜩 데려가서 야, 너네 꼭 300원 내고 컵떡볶이 사 먹어야 된다? 라며 어머니의 분식점에서 뭐라도 사 먹게 만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들이라는 이유로 어머니는 친구들이 떡볶이를 사 먹으려 치면 튀김도 잘라서 비벼주고 순대도 몇 조각 넣어주고 하셨죠. 하지만 그러한 분식점 운영도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쯤에는 도저히 분식점을 운영할 여건이 되지 않아서 어머니가 결국 가게를 접었기 때문이죠. 그 분식점으로 인해 당시 저희 집에는 빚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바로 저희 학교 근처에 있던 식당에서 카운터를 보는 일을 했어요. 엄마, 나 학원 좀 다니면 안 돼? 내 친구들은 다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는데 나는 혼자 하려니까 뭔가 어려운 것 같아. 학원? 얼마나 다니게? 일단은 수학이랑 영어 하나씩만 다니고 싶어서.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미안하다. 이럴 때 엄마가 어떻게든 학원 다닐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지금 형편상 하나 다니기도 조금 빠듯해서 미안해. 시간이 흘러 저는 중학생이 되었지만 저희 집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별로 돈도 되지 않는 식당 카운터 일을 하고 있었고 저는 어머니에게 무언가를 부탁할 때마다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부 거절을 당했죠.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학생이 어리다곤 하지만 이미 더 어릴 적부터 우리 집이 그렇게 형편이 여유롭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솔직히 학원 얘기를 했을 때도 아무리 남들 다니는 학원이라지만 나한테는 힘들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했어요. 하지만 그냥 생각을 하는 정도와 실제로 다니지 못한다는 확답을 들었을 때의 기분은 다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철이 조금 없던 것도 같습니다. 저야 그냥 학원 못 다닌다고 짜증 한번 내면 그만이지만 자식이 하고 싶은 거 하나 제대로 하게 해주지 못했던 어머니는 그게 얼마나 가슴에 한으로 남았겠습니까? 엄마, 괜찮아. 나 학원 안 다녀도 돼. 그냥 해본 이야기야. 입술 부르퉁하게 내밀고 있다가 어머니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급하게 저렇게 변명을 했던 거 기억도 납니다. 비록 학원은 못 다녔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은 이상 저는 제 나름대로의 공부라도 열심히 하기로 했어요.
지금은 힘들지만 그래도 그때는 개천에서 욕나는 일이 있었거든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대학을 졸업해서 괜찮은 회사에 취직을 한다면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식당에서 일을 안 해도 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성적까지는 그저 그랬지만 중학교 2학년부터는 늘 전교 10등 안에 들었어요. 고등학생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불행 중 다행히도 저는 제 스스로 공부하는 걸 좋아했고 내가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시험을 봤을 때 결과적으로 좋은 성적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쾌감을 일찍부터 알았어요. 우와, 현이 진짜 공부 잘한다. 한 번도 전교 10등 안에서 나오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러게, 진짜 부럽다. 나는 전교 10등은커녕 반안에서 맨날 뒤로 10등인데. 친구들이 제 성적을 보고 부러워하는 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매번 성적은 나올 때마다 저는 어머니한테 성적표를 가져다 주었고 제 성적표를 본 어머니는 성적에 좋아하시면서도 공부하느라 힘든 건 아니지? 좋은 성적을 받는 것도 좋지만 엄마는 네가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게 우선이야. 그러니까 힘들면 쉬엄쉬엄 해야 된다. 알았지? 라며 늘 제가 무리하지 않을 것을 권유했습니다. 여전히 집안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고 저는 학원을 다니지 못하는 것은 물론 문제집 하나 사는 것도 몇 날 며칠을 고민한 뒤 간신히 손을 떨면서 사야 했지만 그래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좋았습니다. 당시 친구 중에서 잘 살다가 급격하게 사업이 망해서 큰 아파트에서 지하 단칸방으로 온 가족이 이사를 가고 다니던 학원이며 과외며 다 끊고 혼자 공부하다가 며칠은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보니 안쓰러운 마음이 당연히 들면서도 한편으론 그래도 나는 지금 상황에서 더 나빠지지는 않았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다행인 거구나. 라는 깨달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다만 한 가지 바람이 있었다면 어머니가 일을 줄였으면 하는 거였습니다. 어머니 원래부터 그렇게 건강한 체질이 아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일을 하면서 점점 집에서 앓는 일이 많아졌거든요. 엄마, 오늘도 아파? 식당 일 하루라도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 괜찮아. 그냥 감기가 조금 오래가서 그래. 며칠 지나면 금방 나아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정말로? 정말 괜찮아? 그럼 우리 딸 당연히 엄마 괜찮지. 어머니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어떻게 걱정이 안 될 수가 있겠어요. 게다가 날이 갈수록 나아지기는커녕 기침도 점점 심해지고 안색도 너무 좋지 않아져서 저는 몇 번은 어머니에게 병원이라도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냥 감기라고 넘기기엔 너무 상태가 안 좋아 보인다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쓸데없이 병원비 든다며 거절하셨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억지로라도 어머니의 병원에 모셔갔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식당에서 일을 하던 어머니가 돌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부르기에 무슨 일인가 싶어 갔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급히 짐을 싸서 어머니가 쓰러졌다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담당이에게 더욱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어머니가 간암이 있으십니다. 간에 큰 종양이 생긴 것이 간암인데 어머니는 다른 간암 환자 중에서도 유독 그 종양의 크기가 큰 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는 이런 말도 덧붙였죠. 이미 작년쯤 발병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그때 왔으면 조금 더 살 확률이 컸을 거라고요. 병실에서 잠든 어머니 옆에 멍하니 앉아 있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족은 오로지 어머니밖에 없는데 의사는 어머니가 지금 상태로는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하셨거든요. 어머니가 걱정할까봐 앞에서는 눈물도 흘리지 못하고 꾹 참고 혼자 있을 때 소리 죽여서 엉엉 우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어머니도 깨어난 뒤 본인의 가난 소식을 들었지만 저를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시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고등학생이나 되었는데 간암이 얼마나 위험한 암인지도 잘 알고 있었고 이미 의사가 사실상 시한부나 다름없다고 이야기를 한 상황에서 겨우 어머니 말 한마디에 안심할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어머니의 치료법이 없을까 찾아보다가 간 이식이 있더라고요. 선생님, 혹시 제가 어머니한테 간 이식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검사를 해서 간의 건강 상태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과가 나야 봐야 하지만 가능성이 아예 없지 않다는 의사의 말에 저는 어머니 몰래 검사를 해달라고 하고 날짜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날짜가 되어서 검사를 받고 떨리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죠. 죄송합니다. 다른 조직 검사는 다 맞습니다. 다만 아주 심각한 상황은 아닌데 약간의 지방간이 발견되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바로 간 이식을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지방간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체중 감량이 필요해요. 핑계지만 당시 밥 먹고 자는 시간을 빼고는 늘 공부를 하느라 운동 한 번 안 하고 책상 앞에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릴 적보다 살이 많이 찐 편이었는데 그래서인지 저한테 지방간이 조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지방간이 있으면 간 이식이 안 된다면서 의사는 제가 체중 감량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머니 간 이식을 위해서 식단도 엄청 줄이고 하루에 1시간씩은 꼬박꼬박 운동을 했어요.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운동을 하려니까 어지럽기도 하고 피곤함도 평소보다 빨리 찾아오고 여러모로 힘들었지만 그저 어머니를 낫게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노력했고 그 사이에 무려 10kg을 뺄 수 있었습니다. 헬쑥해진 얼굴로 의사를 찾아가서 다시 한번 검사를 받자 결과를 본 의사는 지금이면 충분히 간 이식을 해도 될 것 같다면서 저보고 수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사람은 자기 의사 인생에서 처음 봤다고 말이에요. 간 이식이라니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된다. 절대 안 돼. 어머니가 반대하실 거라곤 충분히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확정적으로 어머니에게 간 이식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까지 뺀 제가 어머니 하나 설득 못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간 이식을 해줘도 제 일상생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엄마 없이는 나도 죽을 거라고 조금 강경하게 나갔습니다. 엄마, 나 이거 못해주면 평생 후회할 거야. 내가 평생 죄책감 가지며 사는 거 바래? 그래도 안 돼.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데. 혹시나 잘못되면 어쩌려고. 아무튼 안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싫어, 엄마. 나도 이미 결심 굳혔어. 몇 날 며칠 그걸로 실랑이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간 이식 자체뿐만 아니라 그 간 이식을 하는 수술로 인해서 그동안 제 미래를 위해 모아두었던 돈을 쓰는 것도 마음에 걸려 하셨는데 저는 당연히 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엄마, 내가 지금 당장에 돈이 더 중요하겠어? 아니면 엄마가 건강하게 나랑 오래오래 사는 게 중요하겠어? 엄마 이대로 수술 안 하면 금방 죽는다고 하잖아. 나는 그거 정말 못 견뎌. 그러니까 엄마도 그만 고집 부리고 얼른 수술 받자. 수술이라도 받아야지 희망이 생기지. 눈물까지 흘리며 설득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가서야 어머니는 겨우겨우 알았다고 했죠. 인생 살면서 한 번도 수술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에 겁이 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겁이 나는 한편으로는 부디 수술이 원활하게 다 끝나서 어머니가 저랑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기를 바랬어요. 그렇게 최대한 빨리 수술한 날짜로 잡고 저는 결국 어머니에게 제 간 이식을 해주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어머니는 제 간 일부를 받고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저는 평소보다 생활을 하면 조금 더 빨리 지치는 등 크고 작은 불편함들이 있긴 했지만 어머니가 다시금 제 옆에서 살 수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 모두 다 괜찮았어요. 그렇게 수술이 끝나고 저는 고3이 되었고 끝내 20살이 되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당시 간 이식 수술로 이미 너무 큰 돈을 써서 현실적으로 제 4년치 대학 등록금까지 부담을 하기에는 집안 사정도 제 개인적인 여건도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오래전부터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을 꿈꿔왔던 만큼 아쉬움이 없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대학을 어머니 목숨과 맞바꿨다고 생각하면 그 또한 버틸만 했죠. 엄마, 나 회사 다녀올게. 대학 대신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작은 중소기업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사람이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요. 요즘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그랬죠. 그래서 저는 일단 회사에서 월급을 받아 모으며 이 돈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나는 1년 정도만 일하고 바로 사업을 할 거야. 요새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들 보면 돈 많이 벌잖아. 나도 성공해서 꼭 엄마 호강시켜 줄게. 회사 일은 힘들었습니다. 특히 제가 첫 취직의 운이 안 좋았는지 직원들이 말단이자 막내인 저를 아주 여기저기 부려먹었거든요. 임무와 관련된 일을 시켰으면 당연히 이런 불평도 안 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커피를 담아 먹은 텀블러를 씻어오라고 하질 않나. 갑자기 담배 심부름을 시키지 않나.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사유들로 저를 불러서는 이것저것 일을 시키는데 솔직히 그것 때문에 회사에서 버티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변변한 스펙도 없는 제가 또 회사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더 시간이 지나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정말 매달 들어오는 작은 월급을 보면서 버텼습니다. 그렇게 딱 1년을 채워서 저는 기본 자본금 1,500만 원을 모았어요. 저희 집 생활비도 되면서 모은 돈 치고는 꽤 많았습니다. 정말 입을 거 안 입고 먹을 거 안 먹으면서 버텨온 1년. 통장에 찍혀있는 1,500만 원이라는 돈을 보니 너무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당시 제가 하려던 사업은 의류 사업이었습니다. 이미 그때도 의류 쪽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요즘 시대만큼 포화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평소 살아오면서 집에 옷이 많은 편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양하게 조합을 할 줄 알다 보니 사람들이 모두 너 옷 진짜 잘 입는다 라는 칭찬을 많이 해줬거든요. 사실 의류 사업을 본격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도 그 칭찬 때문이었습니다. 늘 누군가가 시키는 일만 하다가 제가 직접 사장이 되어서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주도하는 게 쉽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저는 성공해야 했어요. 그동안 저 키우느라 고생만 하신 어머니와 함께 이제야말로 행복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적게나마 사업으로 돈을 벌고 있을 즈음 큰 사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제 사업이 전망이 좋아 보인다며 몇 억을 투자해 준다길래 솔깃해서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투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자본력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저한테 1억을 요구하더군요.
미련하게도 저는 돈을 벌고 난 뒤에 갚으면 된다고 편하게 생각을 하곤 제3금융권까지 가서 돈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투자를 해준다던 사람은 제 돈을 받자마자 잠수를 탔고 그 돈은 온전히 제 빚이 되었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율도 높았고 지금과 다르게 그때는 사채업자들이 속된 말로 깽판을 자주 부리곤 했습니다. 엄마, 너무 미안해. 정말로 미안해. 아니야, 우리 딸. 그런 말 하지 마. 저는 그때 사업을 모두 접고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었죠. 어머니랑 같이 살다가는 어머니에게도 큰 불똥이 칠 수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누가 집으로 찾아오면 저랑은 꼭 연을 끊었다고 얘기하라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야 한다며 알려준 뒤 저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몰래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았어요. 그 시간 동안 핸드폰을 몇 번이나 바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사채업자한테 책이라도 잡힐까봐 번호를 바꾸고서 어머니에게 연락하는 것도 주저했던 때가 많아요. 엄마, 나 이거로 번호 바꿨어. 문자 확인했으면 꼭 지우고 나중에 상황 봐서 연락할게. 밥 잘 먹고 건강하게 있어야 해. 그나마 당시 어머니가 기초수급자 생활비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돈을 벌지 않아도 적어도 어머니 혼자 먹고 사는 것에는 큰 지장이 없을 거라는 것이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계속해서 도망 다닐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릎 꿇고 빌면서 그동안 빚을 갚으려고 이렇게 돈을 모았다. 지금도 계속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 한 번만 믿어달라. 라면서 어떻게든 악착같이 살아남아 돈을 갚아 나갔습니다. 정말 그때는 안 해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여자라서 써주지 않는 일을 제외하고는 정말 다 해봤습니다. 자는 시간도 아껴가면서 새벽에 아르바이트를 가기도 했고 그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2시간 쪽잠을 잔 뒤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가기도 했고 그 생활을 3년 넘게 했습니다. 그나마 중간에 귀인이라고 부를 만한 좋은 사람을 만나 그분의 일을 도우며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었기에 빚도 조금씩 바닥이 보여가더라고요. 하지만 그 사이 너무도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여기 대성종합병원인데요. 김선희 씨 따님 맞으십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제가 빚을 지고서 지방 여기저기로 도망을 다니고 있을 때 간암이 재발을 한 것이었죠. 원래 간 이식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재발이 안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 어떤 치료법도 완전하지 않다고 했죠. 하지만 내심 저희 어머니에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그곳에서 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단 연락을 받았는데 마지막 가는 길 한번 못 볼 순 없잖아요. 새벽부터 엉엉 울면서 기차를 타고 다시 어머니가 사는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처음 지방으로 도망을 쳤을 때랑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제 방도 그대로였죠. 제가 없었으니 아무도 쓰지 않았을 텐데 방은 늘 관리를 받은 듯 먼지 한 톨 없이 말끔했습니다. 그걸 보니 더욱더 눈물이 났어요. 병원에 가서 흰 천이 덮인 어머니를 보는데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조촐하게 장례를 치른 뒤에는 의욕도 없어서 멍하니 몇 날 며칠을 어머니와 함께 살던 집에서 보냈어요. 하지만 저는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야 했고 최소한 어머니 짐은 정리해야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마음을 먹고 어머니가 쓰던 방을 하나하나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서랍장 위에 흰색 편지 봉투가 하나 놓여 있더라고요. 뭔가 싶어서 열어보니 어머니가 저에게 남긴 편지였습니다. 네가 이 편지를 보고 있을 때 부디 내가 아직 살아있으면 좋겠구나. 하지만
아마도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평생 사랑하는 우리 딸, 네 얼굴을 못 본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요새는 꿈에서나마 너를 만나기를 바라고 있단다. 하지만 너는 꿈에서도 바쁜 모양인지 어찌 네 엄마 꿈에 한 번을 안 나타주는지. 너에게 연락도 제대로 못하는 게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엄마는 열심히 버티고 있어. 그러니 너도 온 힘을 다해 버티다가 다시 예전처럼 엄마랑 같이 살게 되었으면 좋겠어. 엄마가 되어가지고 너에게 해준 거라곤 가난뿐인지라 매 순간 너에게 미안한 마음만이 가득하단다. 적어도 너에게 짐이 되고 싶진 않기에 조금씩 돈을 모았어. 2번째 서랍장을 열면 통장이 하나 들어있을 거고 통장엔 비밀번호를 적어두었단다. 엄마가 너에게 남겨주는 마지막 유산이야. 그나마도 큰 돈이 아니어서 미안할 뿐이지만 부디 이 돈이 조금이나마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줄 수 있길 바란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처음 내게 간 이식을 해준다고 했을 때가 아직까지 생생하구나. 엄마가 너를 돌보아주고 보살펴야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네가 엄마를 돌보았던 것 같아. 다음 생에 한 번 더 내 딸로 태어나 주렴. 그때는 정말 부족함 없이 잘해줄게. 너를 사랑하는 엄마가. 어머니가 남겨준 통장 덕분에 저는 남아있는 조금의 빚을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후련한 마음이 들 법도 하지만 너무 큰 미련과 후회가 저를 붙잡더라고요. 그냥 사업한다고 하지 말걸. 부족하지만 그냥 지금처럼 평범하게 살아올걸.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모두 제 탓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많이 이겨냈어요. 좋은 남편 만나서 자식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10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날이 되면 이렇게 계속해서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도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시겠죠?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면 꼭 감사했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머니 너무 많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를 낳아주셔서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